요즘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오프스 4.7 쓰레기다. 4.6보다 못하네. 역대 최악의 릴리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여러분이 오프스를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호날두를 데려왔어요. 근데 감독이 호날두를 수비수로 써요. 그럼 골을 잘 못 넣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날두 한물 갔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호날두가 문제일까요? 감독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감독이 문제잖아요. 호날두를 호날두답게 못 쓴 겁니다. 지금 오프스 4.7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엔트로픽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써라 하는 가이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가이드를 안 읽어요. 자기들 4.6 때 쓰던 방식 그대로 쓰면서 결과가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 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날두 데려다 놓고 수비시키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프스 4.7이 기존 4.6 대비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진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4.7 나온 지 지금 기점으로 약 10일 정도 됐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써봤거든요. 그 10일 동안 실무에서 직접 굴려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놈을 어떻게 다뤄야 진짜 제 값을 뽑아낼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터넷에 떠도는 그 쓰레기다라는 글들이 왜 헛소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서 4.7이 진짜 무서운 놈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프스 4.7이 도대체 뭘까요? 먼저 이놈이 뭔지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모델 중에서는 일단은 제일 센 놈입니다. 특히 코딩, 회사 업무 자동화 같은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동 작업 이런 데서 진짜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버전인 4.6이랑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좀 애매하게 말해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코드를 보여주면 버그를 더 잘 찾아냅니다. 코드 리뷰도 훨씬 잘해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대화가 길어져도 앞에서 한 얘기를 잘 안 까먹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추론합니다.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서 파악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좋은 점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출시 발표에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토크나이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 토크나이저가 뭐냐면 우리가 쓴 글을 모델이 읽을 수 있게 잘게 쪼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토큰 단위로 매겨지죠. 그리고 모델 컨텍스트 한도 단위도 이 토큰입니다. 이게 로직이 바뀌었다는 거죠. 엔트로피 공식 문서 기준으로 같은 텍스트가 1.3배까지도 더 많은 토큰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에 따라서 최대 30% 정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측을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토큰이 소진된다라는 테스트 결과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토커나이저가 업데이트가 돼서 더 많은 토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토커나이저를 왜 업데이트했을까요? 토큰을 더 잘게 쪼개면 모델이 단어 하나하나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품질을 위해 토큰 효율을 트레이드한 거예요. 같은 일을 시키는데 입력 토큰은 30%에서 40%더 먹지만 대신 모델이 더 똑똑하게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effort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높게 설정했을 때 그리고 긴 세션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골똘히 생각합니다. 이 effort 레벨은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토큰 사용량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비용이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4.6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4.7에 갖다가 붙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쓰레기다 라는 글을 쓴 사람이 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기존 설정 그대로 넣고 프롬프트도 그대로 하고 그래 놓고 결과 안 좋으니까 모델 욕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만 튜닝하면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프롬프트 좀 다듬고 에포트 레벨 조정하고 실행 구조를 좀 손보면 됩니다. 이 몇 가지만 조정해도 결과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인터랙티브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인터랙티브 코딩이 뭐냐?
모델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코딩하는 게 인터랙티브입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자, 오프스 4.7이라는 놈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토큰 쓰는 양이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클로드 코드를 쓸 때 크게 두 가지 사용 패턴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율적이고 비동기적인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야, 이거 알아서 다 해놔 하고 한 번에 던져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클로드가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이 됐을 때 나중에 한 번에 알려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용자 턴이 한 번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하고 동기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여러분이 모델이랑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거 해줘. 그럼 모델이 해줍니다. 됐어? 그럼 이것도 해줘. 이번엔 이렇게 바꿔줘. 이런 식으로요. 모델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코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인터랙티브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대화하면서 작업할 때 이 모델은 사용자 턴이 끝날 때마다 추론을 더 많이 합니다. 더 깊게 생각해요. 자,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세션이 길어져도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지시 사항도 더 잘 따르고 코드 품질도 좋아집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토큰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클로드 코드에서 오프스 4.7을 제대로 쓰려면 마인드셋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렇게 페어 프로그래밍처럼 썼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야, 이 줄은 이렇게 써봐. 여기는 이렇게 고쳐줘 하면서 한 줄 한 줄 같이 코딩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 오프스라는 애를 유능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능한 시니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놓으세요 하고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그냥 두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팀장들이 있죠. 뭐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됐니? 저거 됐니?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일 잘 집중될까요? 안 되죠. 오프스 4.7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유능한 시니어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작업을 맡겨두고 자율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토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프스 4.7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세 가지 원칙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작업을 처음 턴에서 명확히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메시지에서 이거 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제대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지켜줘.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죠. 그리고 수용 기준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작업이 완료된 거다라는 수용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관련 파일 위치도 알려주면 이 클로드가 탐색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자,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턴에 다 줘버리세요. 그러면 오프스 4.7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강력한 결과를 뽑아낼 겁니다. 반대로 애매한 프롬프트를 던져놓고 이거 아니야. 이거 해줘. 그게 아니라 이거잖아. 이렇게 여러 턴에 걸쳐서 찔끔찔끔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토큰만 잡아먹고 결과물 품질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대로 알려주는 게 결국 빠르고 쌉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문 조회에서 쿼리가 좀 느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프롬프트를 이렇게 했어요. 주문 조회 쿼리 좀 빠르게 해줘. 자, 이러면 모델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얼마나 느린 건지, 뭐가 목표인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모델이 다시 되묻겠죠? 그러면 익스플레인 한번 떠볼까요? 어떤 쿼리가 느린가요? 이렇게 한 턴 한 턴 핑퐁이 계속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해보세요. 자, 첫 턴이에요. 첫 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오더 리파지토리에 find user by id and status 쿼리가 운영 환경에서 평균 얼마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 테이블의 현황도 알려줍니다. 약 8천만 건 들어있고
유저 아이디랑 이 상태 복합절가 일평균 200만 건 정도 발생해. 그리고 어느 위치 아래에 있는 위 리포지토리, 엔티티, 서비스 다 있으니까 너가 확인해봐. 인덱스는 추가해도 되는데 쓰기, 성능, 영향 분석해서 같이 보고해줘. 그리고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까지 같이 만들어주고 기존 인덱스랑 중복되는 거 없는지도 체크를 해줘. 자, 차이 보이시나요? 현재 상태, 그리고 데이터 규모, 그리고 트래픽, 그리고 제약 조건, 그리고 산출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처음 턴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세요. 그래야 오프스 4.7이 더 잘 동작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사용자 상호작용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원칙 1이랑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 턴이 한 번 늘어날 때마다 모델이 뭘 더한다 그랬어요? 네, 추론을 더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버헤드가 늘어나고 토큰을 더 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질문을 묶어서 한 번에 보내세요. 그리고 모델이 알아서 진행할 수 있게 컨텍스트를 충분히 주세요. 아, 이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은 것까지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메서드 좀 느려. 그리고 클로드가 답을 하면 n+1이 있나 봐줘. 그리고 클로드가 답을 하면 fetch join으로 바꿔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몇 턴이에요? 지금 벌써 결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3턴이잖아요. 3턴. 매 턴마다 추론 오버헤드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토큰도 토큰이고 모델이 매번 컨텍스트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오더 서비스, get 오더 히스토리가 느린 이슈 분석해야 돼. 그리고 오더 아이템, 프로덕트, 딜리버리 연관관계 다 레이지인데 n+1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패치 조인을 한 번에 묶을지, 대치 사이즈로 갈지, 아니면 쿼리를 분리할지, 이런 세 가지 트레이드 오프 분석부터 해줘. 그리고 오더는 회원당 평균 50번, 오더 아이템은 주문당 평균 3건. 자, 분석 끝나면 추천안으로 리팩토링까지 하고 실제 통합 테스트 환경에서 비포 애프터 측정 코드까지 만들어줘. 한 턴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깔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오토 모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 오토 모드가 뭘까요? 오토 모드를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토 모드가 뭐냐면 모델이 알아서 작업을 쭉 진행하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클로저 쓰시면은 중간중간에 이 작업 해도 돼? 요거 명령 날려도 돼? 여기 검색해도 돼?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 오토 모드는 중간중간 이거 해도 돼? 이거 실행해도 돼? 하는 확인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거 언제 쓰나요? 이 모델이 안전하게 알아서 잘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혹은 처음부터 컨텍스트를 충분히 다 줬다 싶을 때, 그리고 장기 실행 작업일 때, 이럴 때 오토 모드 켜놓고 작업 돌리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대규모 의존성 업그레이드 같은 작업이에요. 스프링부트 2.7에서 뭐 3.2로 업그레이드 작업 중이야. 패키지 변경, 그 다음에 디프리케이티드 API 정리, 빌드 스크립트 수정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해줘. 의존성 충돌하면 알아서 해결하고 컴파일러랑 테스트 깨진 거 다 고쳐줘. 마지막에 그래도 클린 빌드 통과시키고 변경된 주요 항목 정리해서 보고해줘. 자, 이런 거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은 다른 뭐 PR 리뷰하거나 회의 들어가거나 커피 한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토 모드 켜놓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프스 4.7의 권장 에포트 설정입니다. 영상 초반에 에포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죠. 이게 진짜 중요한 챕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터넷에 4.7 잘 안 된다라고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잘 설정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에포트가 뭐냐? 이 쉽게 말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머리를 굴려서 답할지, 이 강도를 조절하는 어떤 다이얼입니다. 자, 자동차로 치면 RPM 같은 거예요. 살살 돌릴지 풀악셀로 갈지 정하는 겁니다. 자, 엔트로픽에서 공개한 표를 볼게요. 자, 오프스 4.7의 기본 에포트 레벨은 이 X 하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 생긴 레벨이에요. 기존에는 뭐 로우, 미디엄, 하이, 맥스 요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랑 맥스랑 간격이 좀 있어요. 그쵸? 스코어링 간격과 그리고 토큰 사용량 간격이 좀 있긴 해요. 자, 이 하이로는 부족한데 맥스로 돌리자니 너무 과한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새로 만든 게 엑스 하이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추론 능력이나 지연 시간 사이에서 더 세밀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레벨이에요. 자, 혹시 이 레벨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레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디움이나 로우입니다. 이건 언제 쓰냐면 비용이나 응답 속도가 중요한 작업에 씁니다. 아니면 범위가 좁고 단순한 작업입니다. 어려운 작업에는 당연히 높은 에포트를 써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 도일 모델 같은 에포트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요. 오프스 4.7의 미디엄이 오프스 4.6의 미디엄보다 당연히 잘하겠죠. 심지어 토큰을 더 적게 쓰는 경우도 이렇게 있네요. 즉 같은 레벨이어도 4.7로 올리면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뭐 실무 예시를 들면 뭐 단순한 DTO 변환 코드 짜거나 간단한 유닛 테스트 추가하거나 변수명 뭐 일괄 리팩토링 하거나 이런 것들은 미디엄이나 로우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입니다. 성능과 비용의 균형점인데요. 자, 언제 쓰냐면 여러 세션을 동시에 돌리고 싶을 때 아니면 비용을 조금 뭐 맥스나 XI보단 줄이고 싶을 때 한 번에 5개를 병렬로 좀 돌려야 되는데 전부 다 더 높은 모델로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하이로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X 하이입니다. 기본 값이장 권장 값이에요. 대부분의 코딩 작업, 에이전트 작업에선 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성도 높고 똑똑한데 장시간 돌릴 때 맥스에서 종종 발생하는 과도한 토큰 사용량을 막아줍니다. 자, 맥스 어디 있어요? 맥스, 맥스 여기가 있죠. 토큰 엄청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뭐 API나 DB 스키마 설계라던가 레거시 코드 마이그레이션이라던가 대규모 코드베이스 리뷰 이런 것들은 한번 잘못 설계하면 나중에 고치기가 더 힘들잖아요. 이런 지능 민감도가 높은 작업에는 일단 디폴트 오브 X-하이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실무에서 X-하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굉장히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맥스예요, 맥스. 이제 가장 센 단계입니다. 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맥스가 추가 성능을 뽑아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 자, X-하이에서 맥스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뭐 2배 똑똑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토큰은 훨씬 많이 쓰죠. 토큰은 훨씬 많이 쓰는데 성능 향상, 스코어죠. 성능 향상은 미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도한 사고, overthink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헛다리 짚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뭐 이런 말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모델도 똑같아요. 단순한 문제를 맥스로 돌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상한 답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맥스는 언제 쓰냐? 모델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평가 작업. 얘 도대체 어디까지 성능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평가 작업. 아니면 비용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때만 신중하게 쓰세요. 회사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던가 아니면 진짜 대규모 아키텍처, 리팩토링이나 결정 요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권장 에포트 설정에서의 원칙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 중요한 게 자, 마이그레이션 시 기존 설정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이거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4.6 쓸 때 하이로 잘 됐으니까 4.7도 하이로 쓰면 되겠지? 물론 당연히 모델의 성능은 더 좋아요. 모델이 바뀌면 최적점도 바뀝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조건 실험 한번 해보세요. 꼭 같은 작업을 미디엄, 하이, XI로 각각 돌려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쓰세요. 자, 두 번째, 같은 작업 안에서도 에포트 레벨을 전환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X 하이로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단순 구현할 때는 하이로 내려서 코쿤을 좀 아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이얼을 조절하시면 토큰 사용량과 추론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아, 너무, 나는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디폴트 xi 넣고 쓰시면 됩니다. 엔트로픽에서 xi를 기본값으로 잡은 이유가 대부분의 코딩 작업에서 이게 가장 적합한 균형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데이터 보고 테스트 돌려보고 피드백 받아보니까 여기가 스위트 스팟이다 라고 한 거죠. 지금 클로드를 여시면 디폴트로 xi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냥 뭐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본인 작업 패턴에 맞게 실험해 보시고 최적의 세팅 가이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저는 몇 년 안에 새로운 직무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이 모델 최적화 엔지니어. 자, 이 이름은 제가 지금 막 생각해냈어요. 뭐 물론 이 모델 최적화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뭐 비스무리한 게 하드웨어 쪽, 그 칩 최적화 다루는 쪽 직무가 아마 있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음, 뭐 도메인 모델 최적화 엔지니어. 네이밍 어떤가요? 자, 이게 뭐냐면 자, 회사마다 도메인이 다 다르죠. 그리고 코드 베이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딱 맞는 이 핏한 모델을 튜닝해서 세팅해 주는 거예요. 에이전트 세팅을 하는 거죠. 코드 작성할 때는 이 회사, 이 팀에서는 X 하이고 문서 정리는 하이.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세팅하고 설계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최대한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조합을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실무에서 개발도 하면서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최적의 에이전트를 고민하고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튜닝 시간이 생각보다 꽤 들어요. 자, 그러려면 일단 개발 자체를 알아야겠죠. 개발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AI에 대한 동작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무로 직무 변환을 하겠죠. 자, 넋놓고 있다가 개발자 다 대체됩니다. 이렇게 직무 변환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아이디어, 방향성 다 말씀드리는데 구독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동작 변화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프스 4.6에서 4.7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인 동작이 몇 개 바뀌었어요. 이거 모르고 쓰시면 얘 왜 이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응답 길이가 작업 복잡도에 맞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7은요, 4.6에 비해서 덜 장황해졌어요. 즉, 말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자, 말이 짧아졌다는 게 뭐예요? 뭐 반말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작업의 난이도에 맞춰서 응답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조회 같은 거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해주고 복잡하고 열린 문제, 예를 들어서 이 아키텍처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거 물어보면 길고 자세하게 답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길이나 특정 스타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프롬프트에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한 줄로 요약해줘. 최소 5달랑으로 자세히 써줘.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지시보다 좀 긍정적인 지시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쁜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석에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마. 불필요한 설명 빼고. 자, 장황하다. 장황한 게 어디까지가 장황한 걸까요? 자, 사람도 헷갈리는데 모델이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할까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할 텐데 장황한 게 어디까지가 장황한 거지 하고 헷갈려 해요. 자, 좋은 예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주석은 이런 스타일로 써줘. 예시 슬래시 슬래시 동실성 이슈 방지를 위한 비완적 락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만 의도만 간결하게 표현해달라.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모델이 이런 톤으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 변화입니다. 자, 내부 추론은 늘고 툴 호출은 줄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 모델은요. 뭐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도구부터 호출했어요. 파일 읽고 검색해보고 그래프 해보고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4.7은 좀 달라요. 일단 똑똑하니까 머리로 먼저 생각해봅니다. 이미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도구 안 부르고 그냥 대답합니다. 이게 많은 경우엔 좀 더 좋은 결과를 줍니다. 왜냐면 시간도 빠르고 토큰도 아끼고 불필요한 파일 읽기 같은 거 안 하니까요. 근데 이게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그리고 왜 도구를 써야 하는지 명확히 지시를 하세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안 좋은 예시입니다. 이 메서드 어디서 쓰이는지 알려줘. 자, 이러면 모델이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은데 하고 추론을 끝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다른 패키지에서 더 쓰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도 실무에서 일을 할 때 이 메서드 사용처를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두 개를 빼뜨리더라고요. 자, 이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 메서드의 호출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추측 말고 소스 디렉토리 전체에서 그래브로 검색해서 모든 호출 위치를 리스트업 해줘. 테스트 코드도 포함해서. 자, 추측 말고 정확히 검색해서 이런 키워드로 도구 사용을 강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변화, 서브 에이전트 생성이 줄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뭐냐면, 자, 메인 모델이 하나 있어요. 메인 모델이 이 작업은 좀 복잡하니까 별도 에이전트한테 맡겨야겠다 하면서 3개 에이전트를 치는 거예요. 자, 병렬 처리할 때 유용한 거죠. 근데 4.7은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작은 일에도 막 서브 에이전트 만들고 그러면 토큰 낭비잖아요. 그래서 4.7은 정말 중요할 때만 만듭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자, 양날의 검이에요. 왜 그렇죠? 진짜 병렬로 처리할 때 좋은 작업이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서브 에이전트 써달라고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시할 때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일 응답으로 끝낼 수 있는 작업이면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이 함수 하나만 리팩토링 하는 거니까 서브 에이전트 쓰지 말고 바로 처리해줘. 자, 두 번째, 여러 파일이나 항목을 병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같은 턴에서 여러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라고 명시하세요. 서브 에이전트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클래스가 3개가 있고 이 3개를 동시에 분석해야 돼. 각각 독립적이니까 같은 턴에서 서브 에이전트 3개 병렬로 띄워서 동시에 분석해. 순차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명시하면 판단의 시간이 줄기 때문에 시간이 확 줍니다. 자, 이렇게 4.7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해보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프스 4.7이 이전 모델보다 장기 실행 작업에서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일수록 빛을 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에 특히 적합합니다. 여러 파일에 걸친 복잡한 변경, 도메인 모델 하나 바꿨는데 여러 레이어,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서 다 영향이 가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모호한 디버깅. 자, 프롬프팅을 모호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되지? 원인을 못 찾는 에러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버그를 추적할 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체 코드 리뷰입니다. 서비스 하나 통째로 던지고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걸 찾아주는 작업들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에이전트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분석부터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 단계별 쭉 가야 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effort를 x하이로 유지한 상태에서 첫 번째 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평소 같으면 일단 이거부터 해줘 하고 작게 시작했던 작업을 A, B, C, D 이거 다 한 번에 해줘 하고 컨텍스트를 충분히 줘서 크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오프스 4.7이
어디까지 알아서 해내는지 한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4.7은 절대 다운그레이드 된 모델이 아닙니다. 물론 출시 직후에 버그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면서 픽스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4.7이 설계된 의도를 파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처럼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프스 4.7의 진가를 제대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인드셋도 프롬프트 작성 방식도 에포트 설정도 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서요. 며칠 안에 진짜 체감되실 겁니다. 제가 출시된 날부터 지금 시점까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 오프스 4.7 XI로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 얘 진짜 시니어 개발자 한 명 옆에 앉혀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나 개인 프로젝트, 코드베이스에서 그동안 미뤄두셨던 그 어려운 리팩토링, 그 모호한 버그, 그 거대한 마이그레이션, 이번 주에 한번 오프스 4.7에 한번 던져보세요. 첫 턴에 컨텍스트 빵빵하게 채워넣어서 X하이로 오토모드 켜놓고요. 그리고 알림 소리 기다리시면서 커피 한잔 하고 오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도움되는 정보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